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기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69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좀 드릴게요. 이때 회차의 합격률이 22% 정도 지금 합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69회를 좀 올해 하는 이유가 가장 최근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던 회차고 좀 이게 이론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계속 누적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69회를 지금 해설 강의를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이 좀 업데이트가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업데이트가 된 걸로 이렇게, 근데 그 업데이트된 화면은 여러분의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거고, 혹시 이 영상을 2018년도에 보시는 분이 있다라면 예전의 화면하고 전혀 모양만 좀 다르지 똑같으니까요. 전혀 이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을 좀 할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입력은 보여드리겠지만 입력 내용보다도 어떤 문제, 여기서 논점이 뭔지를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매출 채권에 관한 얘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론 시험에서는요, 최소한 11개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그죠? 이론이 있다면, 이론 문제는 지금 15문항에 한 2점 정도 배점이고 30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점 중에서 한 못해도 11문 이상 정도, 한 22점 정도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합격률이 지금 이 회차의 합격률이 22%밖에 안 되는데요. 합격률이 낮은 회차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이론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딱 받아보는 순간 이론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하면 합격률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출문제 유형 중에서 좀 어려운 회차를 한번 골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렵구나.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15문제 중에 11문제를 보면 여분이 4문제나 있지 않습니까? 4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다다익선처럼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좋지만, 그러면 최소한 11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4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4문제 정도는, 2~3문제 정도는 어렵지만 나머지를 곰곰이 보면 절대, 그죠? 10문제 이상을 못 맞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회차라도.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칠 때 보면 내가 지금 틀린 문제가 굉장히, 그죠? 중해 보이고, 나는 지금 합격률이 15개 중에서 벌써 12개나 맞췄는데 뭡니까? 그래서 3문제를 더 맞추려고 안 풀린다 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고 시간을 쓰는 분이 있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라이센스 시험은 전체적인, 그죠? 특점의 균형 감각을 익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를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본다, 그죠? 읽어보면, 뭐야. 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찾았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고,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고, 뭐를 보시냐 하면, 계략적으로 쭉 읽어보고, 뭔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눈에 탁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이 문제는 쉬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지역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만약에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평가성 항목으로서 매출채권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다는 말을 몰랐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말을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요거가 난이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출 채권에서 발생하는 우리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고, 그렇지 않는 비영업 채권의 우리 대손 했을 때, 대손 났을 때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그죠?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쭉 읽어봐가지고 여기에서 난이도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럼 다른 지문이 어렵다고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있다면 걔가 난이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번이 정답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가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했다라면 우리가 이제 저가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거 조금 논점이 되겠습니다. 2번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저가법에 관한 요건, 원래 상가격하고 기말에 평가해 봤을 때, 재고를 평가해 봤을 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가액이 떨어졌다면 저가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 가격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전에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69회차에 출제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반복해서 내요. 그 다음 회차에 계속 반복해서 내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회계기준에,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보면 저가로 떨어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4가지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왜 떨어졌냐 이거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잘못된 오답이 하나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저가로 하락했을 때 하락 사유를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 문제를 가지고 좀 익혀보자 이 말이죠. 자, 가치가 떨어졌다면 일단 첫 번째 손상을 입었다면요. 가치가 뭡니까?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손상을 입었으면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면요. 원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상승된다는 거고,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가치가 뭡니까?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가가 돈이 더 든다. 돈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진부하란 말은 그죠? 굉장히 그죠? 지금하고 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산이 범용성을 잃었다. 흔한 범용성을 잃어가지고 진부화됐다고 하면 그 가치가 뭡니까? 판매 가치가 하락이 되죠, 그죠? 하락이 되는. 자, 이런 경우도 하락의 사유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면, 첫 번째도 맞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유동성의 기준은 뭘까요? 1년 기준, 그러니까 1년이지만 보고기간 말 1년 기준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트렌드가 뭐죠? 1년이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곧 내라면 유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단기 1년 내, 1년 기준, 단기 기준, 그 다음에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요 세 개를, 그죠? 유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근데 보고기간만 2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1년.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그럼 판매되지 않으면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가지고 장기채화, 장기적으로 묶여져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답이 2년이 아니고 뭐야? 1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이전에 이 저가법의 저가의 사유에 대해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기출문제에 다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요, 요 문제를 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타나는 트렌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항상 시험은 좀 쉬운 거 냈다가 어려운 거 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몇 개 있으면 문제가 어렵다고 보면 돼요.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저도 풀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무형자산 일반론이잖아요. 쭉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뭐 우리가 연구 개발비 논쟁,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요. 연구 단계의 지출을 본다는 점, 뭐 그죠? 뭐 쭉 뭐 일반적인 뭐 이런 어떤 상각 방법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만약에 합리적 방법을 모른다라면요.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정액법.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죠? 잔존 가치가 없는 거고, 우리 중소기업의 회계 특례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추정치를 우리가 측정해서 잔존 가치를 할지 내용 요소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걸 잘 모른다면 법인세법에 있는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례 규정. 이 정답은 무형자산에 사용하는 동안 내용 연수의 추정이 잘못되었다는 게 명백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계 변경에 뭡니까?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을 통해서 추정해서 해야 마땅한 거죠, 그죠? 말이 안 된다, 이거 할지라도 상각 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안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조금 센스 있게 좀 그 개념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일반론입니다.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보통 마이너스 자본이 일반적이죠. 자본조정에 3대 자본조정이 있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감자사손 자기주식, 그죠? 까지, 그죠? 그리고 뭐 미교부 주식 배당금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자본이거나 일반적으로 임시 계정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계정이 하나 있네요, 그죠? 자본을 증가시키는 계정이 있는데, 요거 주식 선택권도 이게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주 뭡니까? 주식 매수 스톡 옵션 같은 거는 여러분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식 결제형, 우리 주식 보상 기준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종업원들의 보상 제도에 따라 나타나는 주식 결제형이냐, 현금 결제형이냐, 거기에 나타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개정 항목이 있거든요. 아, 여러분의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톡 옵션입니다. 근데 스톡 옵션은 나중에 뭡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든지 나중에 그죠? 행사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담아놨다가 나중에 실현될 때 측정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좀 그죠? 여러분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걸 몰랐다 한다고 못 풀면 안 되고요. 느낌으로 보면 얘하고는 전부 이질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는 겁니다, 2회차에.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뭐 기부금의 영업의 비용이, 그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다. 판관비로 처리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에, 그죠? 변동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 영업이익은 불변이다? 많이 아니죠, 그죠? 당연히, 그죠? 영업이익의 증감을 유발한다, 이 말이죠. 자, 5개를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3문제 정도를 맞고 가시면 돼요. 4문제면 좋지만, 근데 2문제는 좀 곤란해요. 3문제를 맞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3문제를 맞고 나고, 내가 원가를 좀 잘하면, 무난히 뭡니까? 이 이론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성을. 그 다음에, 우리 제조간접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죠.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도 제가 볼 때 조업들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처음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요.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업도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변동제조간접비 하고요, 변동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 있죠? 2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까 했을 때 조업도가 있습니다. 조업도가 있는데요. 여기 원칙이 되겠죠, 그죠? 원칙적인 조업도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이제 실제 조업도를 기준한대요.
실제 발생한 조업도를 기준으로 변동비는요,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제조간접비의 원칙은 뭐냐면 기준 조업도라고 합니다. 기준 조업도. 기준 조업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기준 조업도가 종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따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준 조업도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조업도죠. 그래서 이상적인 개념이 최고 조업도도 될 수 있죠. 최대 조업도. 최대 조업도를 쓸 수 있는 거고, 기준 조업도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 조업도를 쓸 수 있는 거죠. 최적 조업도, 최적 조업도 이런 말도 쓰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뭐를 많이 쓰냐면 이 조업도 중에, 기준 조업도 중에 정상 조업도를 일반적으로 써요. 이 기준 조업도 내, 기준 조업도 내 기준이 되는 조업도가 뭐냐면 정상 조업도가 일반적이에요. 정상 조업도라는 말은 요겁니다. 보니까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 활동에 따른 조업 중단을 감안한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 수준이 있죠. 요거를 정상적인 조업도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 조업도보다는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가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 조업도하고 정상 조업도는 누가 더 클까요? 실제보다 항상 우리가 목표하고 그 성과가 있으면 목표보다는 항상 미달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 정도를 할 거라는 최적의 조업도하고 실제 조업도는 항상 실제 조업도가 좀 적은 게 일반적이라고요. 일반적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 조업도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죠. 기준 조업도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조업도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해진다라면, 할 조업도가 있다라면, 만약 실제 조업도가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상 조업도가 더 크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실제 조업도가 만약에 더 크다면 요럴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굉장히 그죠? 원가계산 준칙 규정 중에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걸 물어봤어요. 조금 저도 아까 전에 문제를 풀면서 좀 어화했습니다. 야, 이것까지 출제한다는 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기출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제가 본 부분 6문제 중에서 새고 어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하고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정제조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의 정상 조업도를 기초하여 제품을 배조한다. 맞습니다. 네, 변동제조 간접비는요. 실제 사용에 기초한다. 그죠? 실제 조업도를 기초한다. 정상 조업도란 그죠?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만약에 뭐 조업 중단 등을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업도라고 가정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걸 말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보다 높으면, 그렇다면 정상 조업도를 기초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실제 조업도를 기초해서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분한다. 여기가 정답이 뭡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걸 조금 적어 놓다가 이거 형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볼 때.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인데 2회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이런 문제 너무 뭡니까? 민감하게 할 거 없이 그냥.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만약 잘 모르면 패스했다가 나중에 가장 적은 수를 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론적으로 좀 디테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번은 먼저 맞춰줘야 될 부분이죠. 고정비를 얘기하는데 전기요금 같으면 고정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고정비가 아니고 바로 준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8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번에 보면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중에 틀린 걸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뻔하죠, 그죠?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의 특징을 딱 얘기하면 좋겠죠. 개별원가 계산은요, 간접비 합리적 배부고요. 종합원가 계산은요, 완성품 환산량해야 돼요. 그게 논점이 되죠. 그래서 딱 보니까 2번 종합원가 계산은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아니죠, 그죠? 종합원가 계산은 간접비, 직접비를 그죠? 구분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다 세세히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재료비하고 구분 못하는 직접 노후비하고 제조간접비는요, 구분이 안 되니까 가공비라는 원가 요소를 하나를 가지고 특정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평균법하고 선인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법 환산량의 차이는 뭐냐? 얘는 그죠? 노가다 문제가 아니죠. 이 두 개의 모형의 극명한 차이를 이해하느냐 이거잖아요. 두 차이의 논점은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는 평균법, 인식하는 선입선출법. 그럼 완성법 환산량은요, 그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초제공품의 완성도에다가 해당 물량을 곱하면 요 차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0개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20% 하면 2,000개가 두 개의 양 차이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선수량을 얘기하는데요. 이 공선수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수잖아요, 그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정상적인 공선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는지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말제공품에 통과했다라면 통과한 물량에도 배분하고 통과하지 않았다라면요, 정상 공선원가는 배분하지 않는다는 거 있죠. 그게 더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산수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